네, 언중 6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헬마의 발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장관 관련된 그 보도 아이템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저는 생각이 났냐면 우리 이제 언론학 교과서나 언론인들이 쓴 그 도서 책에서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1815년입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프랑스 엘바섬으로 이제 유배를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백일천하를 구가하게 되는데. 네,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뭔지 아시죠? 이제 탈출한 직후부터 이제 파리에 입성하기까지 한 20일 동안 모니테르라는 이제 프랑스 일간지가 이제 관련된 보도를 쭉 내놓는데 네. 처음에는 탈출했을 때는 식인귀가 탈출했다. 이걸로 이제 나폴레옹을 지칭하다가 중간쯤 왔을 때는 이제 폭군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을 바꿨다가 귀신에서 사람으로는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그냥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그냥 이 중립적인 말로 바뀌었다가 네. 파리 입성 직전이 되면 이제 황제로 네. 예전 호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서 네. 언론들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변하는 거를 이제 비유할 때 카멜레온 언론은 이때부터 있었던 거고. 요거를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게 하는 어떤 일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잠깐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언론 보도도 이렇게 춤을 췄다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언론이? 특히 좀 동아일보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보수 언론이 그랬다고? 주로 보수 언론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매체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 장관 시절부터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비판.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차이를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논조가 바뀌는 것 같은 모습. 그래요? 이걸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모니테르지의 그 보도 제목이 바뀌는 거 나폴레옹에 대해서 예. 그게 굉장히 많은 언론 칼럼이나 뭐 언론학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인용이 됐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정확한 출처가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도시 전설처럼 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처럼 굳어졌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거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어떤 학자가 진짜로 그 말을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런데 네. 옛날 몇십 년 전에 국내 어떤 한 신문의 칼럼에 그게 등장을 하더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솔직히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네. 학자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언중유골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무안 국제공항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활주로에서 고추 말린다. 이 얘기도 팩트가 전혀 아닌데 누가 칼럼을 한번 쓰는 바람에 이게 사실처럼 굳어진 적이 있었죠. 넘어갑시다.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12월 15일께쯤부터 이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그때는 다수의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는데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으로 좁혀지기 시작하는 물꼬를 12월 16일에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틉니다. 놀랍게도 둘 다 단독이었어요. 어떻게 두 개의 매체에서 동시에 단독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요? 그럼 단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지면으로 단독이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한동훈 비대위장 급부상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고, 중앙일보는 국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여권 핵심부 공감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단일한 후보군으로 이제 좁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걸쳐가지고 18일부터 19일에 걸쳐가지고 조중동 소위 말하는 이제 조중동 그 보수 매체의 논조를 보면 우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초보고 네. 윤석열 아바타라는 우려가 있다. 이건 이제 여권 내에 이제 비윤계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선일보는 심지어 사설을 썼습니다.
여당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라는 제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여당의 어려움을 초래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인데 예. 윤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찰 출신이 맞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된다. 예.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또 이제 기자 수첩으로 별도 칼럼도 썼는데 완장차고 여론 왜곡까지 한 여당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 장해찬 최고위원이 의원총회 그리고 이제 간담회의 내용을 이 지역위원장 간담회 내용을 전하면서 찬반이 몇 대 몇이었다. 8대 2였다, 뭐 9대 1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비판하는 칼럼을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설이 비판적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9일, 20일에 있었던 그 한동훈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이걸 이제 비판하는 이 사설이었습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우려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었고 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네. 19일에서 20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사실상 추대가 좁혀질 때 사실상 확정이 되는 시기가 되니까 기대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으로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냐면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JB타임즈에서도 말씀하셨던 윤상현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극복의 서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용납할 수 없다 해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보관을 제시해야 한다. 제2의 6.29 선언을 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서둘러 접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윤상현 의원의 이제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김영 칼럼인데요. 네. 새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내용을 봐야 특검이 필요한지 아닌지 유권자가 판단할 것 아닌가. 법무장관이 늘 하는 이름 가리고 해도 동일한 수사인지는 혹독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여권 내에 한동훈표 솔루션 주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대통령의 당적을 박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사실상 탈당을 권유해야 된다는 방식의 이야기도. 정권 말에 나오는 주장인데 원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2년 차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비윤계 정치인들의 이제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좀 뭐 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요구하고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중앙일보도 한동훈 출사표 맹종한 적 없다에 초점을 맞춰서 용산에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기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나파르트가 오고 있다라는 형식의 그런 이제 중간자적 입장. 근데 사실상 뭐 한동훈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이 된 상태. 네. 이 어저께죠 이제. 예. 그때부터는 슬슬 소위 말하는 이제 한비 여청가가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좀 극적인데 김순덕 칼럼이 저희가 그동안 요 몇 달 동안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는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어제 김순덕 칼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찬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제목부터가 73년생 한동훈 가짜 민주화 세력 끝장내고 세대 교체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선명하게 세워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칼럼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능력주의로 무장한 한동훈은 19일 공공선이 자신의 기준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의 이제 발언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누군가처럼 허언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대통령 앞이라 해서 할 말을 못하거나 할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대가 담겨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잠깐만 여기서 그 하나만 참견을 하면 네. 가치를 공유할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끈끈한 관계예요. 아, 오히려 그렇죠. 이익을 앞세운 관계라면 이상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거는. 돌아가는 상황과 판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이익을 먼저 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가치를 공유하면 동지적 관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끈끈하고 이건 맹종이 아니라 거의 의기투합, 한 몸, 도원결의 수준의. 일심동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평가가 반영된 걸까요? 이 글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계속 가주시죠. 네. 뭐 김순덕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기대감을 표시하는 정도였다면,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의 그 프로필 기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로운 좀 중요 인사가 새 직책을 맡게 되면 뭐 장관급 인사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제 요약하는 짧은 기사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니투데이의 프로필 기사 같은 경우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수의 메시아가 된 조선 제일검입니다. 예. 제목 자체가 네. 보수의 메시아가 된 조선 제일검 한동훈은 누구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뭐라고 적었냐면 첫 대목이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재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곁에 완전히 떠나 여의도에 입성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구원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천의무봉의 수사력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많은 재계 총수를 구속시키며 조선 제일검으로 불린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무슨 무협지 읽는 것 같네요. 와, 기사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요약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검사라면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이 잘 나갈 때도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은 적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본인의 어떤 이 프로필 기존 이력을 좀 잘 윤색을 했다라고 할 수준은 이미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면 마지막 대목이 더 놀랄 노자여서 그런데 뭐라고 적었냐면 영어에 능할 뿐 아니라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완벽할 정도로 체형을 관리하고 있다. 재즈와 고양이를 좋아하며 연필 수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 이거는 연예인들도 보통 이 정도 되면 좀 너무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영어에 능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완벽할 정도로 체형을 관리하는 재즈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연필 수집가. 그 연필 수집에서 뭐 한대요? 연필 수집가요? 네. 그건 이제 수집이니까 그냥 모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연필. 우표 수집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연필 수집도 있구나. 그렇죠. 취향이 연필.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코드인 건데 재즈와 고양이와 연필 수집가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상한 취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임금님귀의 캔디님이 다음 주 기사에 알에서 태어났다고 나올 듯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프로필 기사인데 한동훈 2007년 검사직 걸고 전군 표 수사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네. 했던 이 사례를 하나 들면서 당시에 윤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이제 기사를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언론들도 처음에는 한동훈 카드에 대한 좀 우려를 내놓다가 중간쯤 되면은 이건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이 되면 기대와 어떤 그 요구 정도로 좀 살짝 좀 내용이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이제 욕구가 거기에 이제 상당히 반영되게 되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현실 수능형 논조 변화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3단계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대에 부응할지가 문제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오늘 기사들을 보면은 그 신문
일간지들 기준으로 보면 일면에는 대대적으로 정말 조선제일검 표현이 나오거나 구원투수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분석형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실제로 상명하복을 벗어나서 일한 적은 없다. 동아일보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게 우려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실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본인이 이걸 이용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지 언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이걸 들을까 이런 의문도 같이 들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면은. 저 말씀은 저도 굉장히 귀에 걸리는 게 어제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장관 시절 전에도 검사 시절에도 이제 친했던 기자들 몇 명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건 좀 복합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친했다라고 하는 게 법조 기자와 이제 검사 사이는 일종의 이제 거래 관계로 인식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주면 검사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흘려주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검사 한동훈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은 게 식사 자리 같은 데가 주로 이제 취재를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취재가 쉬운 편이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으면 기자들이 한 100을 먹는다고 치면 한동훈 검사는 한 10 정도만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체형 관리를 위해서 조금만 먹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느라 밥을 못 먹는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본인은 말을 하는 쪽이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행동에 반영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도 요즘 배 나오는데 말을 많이 하면 되나? 지금도 많이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많이 하는데도 밥을 다 먹는데요. 끝까지? 식사 시간이 긴 거죠. 저 짧아요. 전투적으로 먹기 때문에. 짧아서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어 넘어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앞으로 자신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 여기에는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논조 변화를 한 건지 아니면 논조 변화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첫 번째 과제가 뭐겠습니까? 보수층을 일단 다시 재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층에게 뭐를 부여를 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헬마가 정리해 준 것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딱 그 지점에 지금 딱 걸쳐 있다라는 기대감 거죠. 조성.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국민의힘을 새로 이끌어가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면 그래서 약간 지금 이완되어 있는 보수층을 다시 결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다시 뭐 백중사례 이런 걸로 나오는 걸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 다음부터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되는 포인트는 보수층을 상대로 한 기대감이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보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 충족되는 기대감이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는 기대감과는 다른 거죠. 여기에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냐면 희망과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는 기대감으로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게 있는 거죠. 지금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밟고 올라서라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 인물이고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게 되면은 정말 원하는 모습의 보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같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어제 한동훈 장관도 뭐 임식 뒤에 기자들 앞에서 야구를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야구 팬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팀의 4번 타자가 제일 잘 치는 타자예요. 다른 9개 구단의 4번 타자보다는 항상 우리 팀 4번 타자가 그렇죠. 제일 잘 치는 조선 제일검이다.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의 4번 타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윤 대통령이 축사 보낸 언론단체 시상식이 있는데요. 뭐
축사하면은 어김없이 이제 언론 관련 분야에는 가짜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는 언론 단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편집인 협회라든지 네. 신문 협회라든지 그렇죠. 인터넷 신문 협회라든지 방송 협회라든지 방송 협회는 축사를 보낸 적이 없죠. 아니, 역대 대통령. 아, 예. 역대 대통령이라면 그런데요. 보통 이제 급이 그렇게 가는데. 예. 근데 어느 단체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언론인들에 대한 축사를 보낸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파수꾼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알림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조작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이룩한 우리의 성장과 번영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앞으로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과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그 준비위원회가 생겨나서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올해 3월인데 먼저 이 단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신생 단체죠. 사실 1년도 안 된. 그런데 어제 1회 이제 시상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낯이 익은 인물들입니다. 이제 주로 YTN이나 KBS, MBC 같은 그런 공적 지배 구조에 있는 방송사들 노조 중에서 좀 보수 성향이다, 뭐 친여권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소수 노조들, 그리고 이제 뭐 자유일보, 더 퍼블릭 이런 매체에 소속된 분들이 이사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YTN 방송노조 김현우 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시상식이 19일에 있었던 시상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방금 들었던 목소리는 이도은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홍보수석. 축사를 예. 대신 대독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단체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잠깐 말했지만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메시지를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문의 날이나 인터넷 신문의 날 축사를 보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선동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항상 복붙한 것처럼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잠깐 뭐가 메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언총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이러면서 이제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과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축사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축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의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두현 의원 언론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는 즉석에서 참석해서 또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그런 방송 협회에 보낼 만한 그런 규모의 축사가 이뤄진 거죠. 네. 김한길 위원장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쪽에서 뭐 진실보도 한다. 뭐 왼쪽의 공정이 전형적인 불공정이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언총이 이렇게 큰 공간에서 시상식을 해서 뭐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른바 대한우파 언론인 단체 뭐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대한우파라는 표현이 또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조금 주의를 해서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여권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언론 단체인 거는 맞는 거죠. 우파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우파에서 대한우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밝히고 이제 여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단체인 건데 이제 여기에서 참여하는 분들 중에 그 KBS 방송인 연합회라고 있어요. 이 박민 사장 취임도 반대했었고 원래 처음에는 네. 그리고 박 사장 취임 앞두고 인사한지라시 돌았을 때 그 비판 성명 냈던 그런 단체에 그 소속된 정철웅 회장 KBS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이사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왔길래 이런 찬사를 들었느냐 보면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저희가 언중요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그 KBS 일라디오 패널 성향 분석한 자료. 아, 그 표 만든. 네, 그 자료를 KBS 방송인 연합회랑 이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같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자료에 나왔던 이제 최강 시사 뉴스브런치 시사본부 주진우 라이브 시사야 출연진들을 이제 보수 우파, 뭐 진보 우파 분류했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언급됐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졌거나 뭐 사라질 예정이거나 뭐 패널 퇴출이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보수파, 진보 좌파. 네, 진보 좌파. 네. 그리고 이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언총 자료 근거로 라디오 패널 편향됐다고 할 때 뭐 좌파 패널 출연자들 전수조사에서 민영사상 고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12월에 이 단체가 이제 발족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자리가 이 단체의 그런 행사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총 말고도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좀 친여권 성향 언론 단체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 얘기 듣다가 지금 네. 제일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그 노주민 기자가 정리하는 것에서는 여권 상행의 우파 언론 단체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 단체 갈라치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방송협회는 이른바 좌파 공영방송 사장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예? 그랬다고 쳐요. 신문협회는 그럼 신문협회가 좌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문협회에 대해서는 편집인 협회가 좌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들을 놓고 보면 뭐 좌파가 뭐 정권에 조금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라고 한다면 경향신문 한겨레 정도 있겠죠. 뭐 기사 논조에 따라서 아니, 가끔 다른 신문 들어가겠지만 절대적으로 수도 그렇고 아니, 뭐 상대적 비중도 오히려 좌파가 적죠. 신문협회가 이제 발행인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편집인협회는 말 그대로 편집인들의 모임인데, 근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신문협회나 편집인협회의 어떤 그 행사 때 그 직접 가거나 대독을 시키거나 해서 이건 축사나 이런 걸 보내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신문협회 같은 경우에 보냈고 인터넷 신문협회도 보냈죠. 그러면 일관되게 결국은 우파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 단체는 축사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단체들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사실 언론 단체들이 언론인 단체나 뭐 언론인 협회들이 우파 단체다, 뭐 좌파 단체다 할 수도 없는 게 뭐 기사 콘텐츠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향점이 되게 다른 언론사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왜 네. 이렇게 하냐면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우파 언론 단체, 좌파 언론 단체는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 과정에 이럴 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협회를 두고 좌파 언론 단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구분법에 따르면 우파 좌파잖아요.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죠. 우파 좌파의 의미가 굉장히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협회라든가 그 뭐 몇 주년 창립식이라든지 기념식 이런 데 뭔가 메시지 보낸 적이 있나요? 제가 기자협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념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는 이제 뭐 기자협회 회장을 혹시 가르는 것인지 뭐 이걸 내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기자협회장인지 연말로 이제 바뀌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게 뭐 단순히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안 했다, 축사를 보냈다 안 보냈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나 모든 축전의 이제 뭐 발성 여부가 일종의 이제 격을 결정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난번에 이제 10월달에 1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때 논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직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였거든요. 네. 이전에 이제 다른 대통령들은 누구도 참석한 적이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유총연맹의 행사에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유총연맹은 법정단체인데도 이제 그거 관련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관인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공영 체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사형 민영 언론이잖아요. 민영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놓고 보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 성향과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독자나 시청자를 대변하는 언론으로서의 어떤 존립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변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서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언론 단체 모든 언론 단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선별을 한다면 거기서 특정 언론 단체를 성향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축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언론 단체 뒤에 있는 특정 언론사 그 뒤에 있는 특정 성향의 국민들만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뭘로 보고 있느냐? 이념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여기에 깔려 있는 두 번째 부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행보에 드라이브를 엄청 걸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표면적으로는 이게 되게 자제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왔어요. 직접적으로 무슨 보수니 가치니 좌판 이런 얘기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는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다. 이게 방증일 수가 있다. 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그 보면. 점에서 지금 이 단체에 축사를 보낸 게 뭐 사실 축사를 보내는 언론사들이 꽤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곳이 있기도 하고 물론 그 언론사들이 선별된다는 인상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축사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언론을 되게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아까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뭐 민간 미디어 공익단체들의 자발적 운동을 더욱 격려하고 의견을 경청할 거다. 그리고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언총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정비를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이랑 소통 창구가 닫혔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도 하고 소통도 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결국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걸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언론 지형에서 여권 성향의 언론 단체를 앞세워서 여권 성향의 언론 지형을 굳히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겠다. 그럼 그 얘기인 거죠, 결국.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행보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으로 좀 분류가 되는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한테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역시 과연 주변에서 참모진이 제대로 조언을 하고 있느냐 이런 또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관련 단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이 저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언총 홈페이지에 참여단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들이 있나 쭉 봤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출입사가 새로 추가된 곳들이 있었거든요. 10곳이 추가가 됐는데 그중에 5곳이 여기 관련사로 참여단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뭐 더 퍼블릭, 뉴스웍스, 파이낸스 투데이, 문화뉴스, 민주신문 이렇게 5곳이 이 매체들 참여단체 중에 이렇게 5곳이 대통령실에 이제 친교 출입사로 등록이 됐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언론사도 그렇고 언론단체도 그렇고 권력의 음덕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부연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만 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언중 요구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